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이금희 작가님의 벼랑이란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제가 청소년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캐릭터가 강렬하고 주제도 강렬합니다. 특히 이 5가지 단편소설 마지막에 있는 늑대거북의 사랑은요, 정말 결말이 좀 저에게는 그 어떤 청소년 소설 결말보다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종영을 해서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봤거든요. 근데 이 벼랑은 청소년판 스카이캐슬이에요. 너무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 그런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작품은 단편소설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주인공이 다 다른데요. 신기한 거는 얘네들끼리 다 아는 사이예요. 아름아름. 그러니까 그리고 연결이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장편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각각 전부 다 연관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작품 바닥에는 해림이라는 아이의 죽음이 있어요. 걔는 자살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해림이가 왜 자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 전면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단편을 읽다 보면 해림이가 왜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해림이는 이 주인공 아이들하고 조금씩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주인공의 과외했던 선생님의 조카랄지 아니면 주인공 단짝 친구지만 사실 그 아이는 해림이가 죽도록 미웠던 거죠. 왜 저렇게 모든 걸 가진 부잣집 아이가 저렇게 엄마 아빠는 나를 막 액세서리로 여겨 막 이러면서 부모님을 싫어할까? 나라면 닥치고 공부 열심히 할 텐데 막 이런 식의 이야기에서도 해림이의 죽음의 원인을 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2번째 이야기인 초록빛 말에 나오는 이진이라는 아이는요, 어떤 아이냐면 재래시장에서 반찬가게 집 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 시장통에서 방 2칸짜리에 5식구가 막 산다는 게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이 아이의 꿈은 빨리 공부로 성공을 해서 이곳을 뜨는 곳이에요. 약간 스카이캐슬의 광미양 씨랑 닮지 않았나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 가족들과 인연을 끊을 것이다. 이런 다짐까지 하고요. 어느 날 이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짝사랑했던 남자애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해림이 소식 아냐고. 해림이가 왜 그렇게 됐냐고. 그때 얘가 너무 수치심에 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진이가 혜림이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저렇게 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얘가 최대의 소원이었던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내줘요. 거기 가서도 얘는 되게 부잣집 마트 딸인 것처럼 행세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이런 아이도 등장을 하고요. 가장 좀 파격적인 소재였던 것 중에 하나는 벼랑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주인공도 역시 앞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이 프리텐딩, 뭐뭐 인체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기가 마치 부잣집 아이인 것처럼 또 행세를 해요. 자기 자신을 꾸미는 주인공이 이제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 이름은 난주고요. 난주는 노는 애예요.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근데 날라리고 뭐 놀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지만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문계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고요. 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 10평짜리 집에서 사춘기 남동생이랑 같은 방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부모의 가난이 너무너무 지금 불만인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알바를 하거든요.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알바를 하는데. 근데 그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메이커 교복을 사기 위해서예요. 저는 정말 청소년들의 생생한 욕망을 너무 잘 이 작가님께서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에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사실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고 싶고 입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럴 때 정말 이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다가 이 아이는 어떤 위험한 알바에 휘말리게 돼요. 그 알바가 뭔지는 책에 직접 나와 있어요. 정말 현실에서 있음직한 위험한 알바예요. 그래서 또래들보다 용돈을 많이 벌게 되고 정말 비싼 옷을 입고 마치 부잣집 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오빠랑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 오빠는 집이 가난한 고학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 이제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얘가 자기도 모르게 오빠 우리 집 잘 살아. 내가 모든 데이트 비용 다 낼 테니까 나랑 사귀자. 막 이러면서 그 오빠랑 사귀게 돼요. 이런 욕망인 아이가 이제 비극으로 치닫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도 참 좋았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이야기는 늑대 거북이의 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 아이는 앞에 나왔던 등장인물들하고 달라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나중에 생 제레미에서 희수는 다른 주인공이지만 비슷해요. 온전히 나로 살아가고 싶어서 학교를 자퇴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온전히 나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아이들이라면 다른 두 가지 아까 그 반찬가게집 딸이나 방금 그 아이 난주 같은 아이는요. 진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아이는 민재라는 아이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아이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를 찾았다면 이 아이는 그 과정에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또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민재는 만만한 아이가 아니에요. 어릴 때는 늑대 거북이라고 엄마가 기겁을 하는 그런 걸 사갖고 왔는데요. 엄마는 사실 뭐 강아지나 고양이보다는 민재가 거북이 사갖고 왔을 때는 괜찮다고 했어요. 공부에 방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막 등 길이가 35cm까지 커지는 막 어마어마한 거북이고요. 막 지렁이 같은 거,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걸 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민재는 그걸 너무 애지중지해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그거를 민재의 상의도 없이 어디론가 보내버리고요. 또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여자 과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과외 선생님도 어느 날부터인가 나오지 않게 돼요. 그런 상실감을 또 민재는 축구로 풀죠.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요. 그래서 유방암을 치료하는 그 수술하는 데 앞에서 아빠랑 부둥켜 안고 그래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이제 나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아빠 막 이러고 또 아빠도 그래 나도 이제 술 끊고 담배 끊을게 막 이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본인들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 어려움에 대한 대가로 나도 희생하겠다 뭐 이런 식의 딜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이모가 엄마한테 아니 왜 너는 가슴 재건 수술을 안 해? 그랬더니 엄마가 힘없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돈 있으면 2천만 원이야. 나 민재 밀어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민재가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동안 아끼던 농구화와 농구 공을 친구한테 줘버리고 엄청난 상실감을 겪어요. 하지만 저렇게 우리 엄마 소원이 가슴 재건도 못하시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나한테 올인하는 그런 엄마라면 내가 엄마 소원을 들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엄마의 캐릭터를 정말 잘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있거든요. 민재의 성적을 위해서라면 지옥행도 마다하지 않을 엄마는 끝내 자신을 재단에 바쳤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의 욕심은 정말 그 대한민국 여느 엄마들 또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엄마들의 욕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오로지 자식의 성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민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예전에 과외했던 그 첫사랑 선생님인 거예요. 자기가 너의 옛날 늑대 거북이인 울프를 데리고 있으니 이제 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고 민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더니 선생님은 임신을 해 있고 더 이상 그 시골에서 울프를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리고 민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너 내 친구가 양어장을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거기는 울프가 정말 싱싱한 물고기를 먹고 살 수 있고 또 너무나 잘 커갈 수 있는 환경이고 본인이 데리고 가면 아픈 엄마도 있는데 자기 아파트에서 욕조에 풀어놓고 키워야 될 판이에요. 이제 등껍질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그랬을 때 심지어 그 울프는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자기 손가락을 물기도 해요. 민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늑대 거북을 어떻게 할까?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에서 확인하세요. 정말 가장 가슴 벅찬 결말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민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늑대 거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 그거 뭐하러 해?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라고 말할 때 나는 이 늑대 거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놓아줘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작품에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심지어 희수라는 아이는 고흐를 만나고 싶다면서 생 제레미까지 혼자 가기도 합니다. 놀라운 용기죠. 이 작가의 말에도 작가님의 가족사가 절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 작품을 쓰실 때 자녀 2명이 모두 학교를 자퇴했다고 합니다. 특히 딸이 이제 오빠가 있고 딸이 이제 있는데 딸이 자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순간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자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작가님이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으시고 그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책이 어느 한 이야기조차 막 이렇게 겉도는 이야기가 없고요. 정말 구구절절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우리 자녀들의 속마음, 진짜 욕망은 무엇일까 알고 싶은 부모님들은 함께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여러분, 여러분의 늑대 거북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상 벼랑이었습니다.